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대표를 맡고 있는 상담가 장재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독 힘든 2020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많은 어려움들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자주 저희가 접하게 되는 것들 하나는 관계인 것 같아요.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이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할까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요, 작년 한 해 아주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관계에 대한 사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어서 괴롭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또 외롭고, 그 어떤 갈팡질팡하는 상황 안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킨 소위 짤이었는데요. 금년에는 선택지가 없어진 2020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부대낀다라는 선택지가 사라진 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관계 속에서 계속 혼자라는 생각이 드는 내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다 잡기 위해서 나 자신과 관계 맺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저희 좀 놀아본 언니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야겠죠. 저희 좀 놀아본 언니들은 마음건강 활동을 하고 있는 8년차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울증을 겪었던 적이 있는 7명의 20대, 30대 청년 친구들 7명이서 만들었어요. 우리만 이렇게 우울한 걸까?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은 우리랑 다를까? 그것이 궁금해서 순수하게 우리랑 비슷한 청년들을 찾아 나서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어느덧 지금은 8년차가 되어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들여다보는 NGO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청년들 만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2020년 올해 그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상담의 기회들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립을 호소하시는데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동안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시간의 여백을 어디에 쓰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든가 연구 분석을 한번 해보자. 남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청년 마음 통계라는 자료를 만들게 된 계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요, 청년 마음 통계 베이직, 청년들의 마음 상태의 기초적인 어떤 사례들을 모아놓은 통계 자료인데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쭉 살펴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취업이나 진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만 탑3 가장 주요한 고민 3가지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바로 관계 고민이었어요. 관계 고민은 해가 갈 때마다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그 흐름 속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계에 힘들까? 저희가 따로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만 모아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 원인은 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 고민을 하면서 느껴지는 내 마음의 증상은 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내가 어린 시절에 왕따를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내가 원하는 말,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즉,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환경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내 자기가 만든 마음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과 관계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가 가장 자주 듣는 관계 고민 3가지를 좀 이야기해드리면서 본론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관계 고민과 가장 맞닿아 있는 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네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듣는 관계 고민입니다. 나이대별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10대에서 20대 초중반까지의 청소년,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관계 고민, 바로 가족과 관계된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어요.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네가 뭐 그리 특별하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남들이랑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 꿈을 짓밟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의 가장 큰 자존감 도둑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피부양자 세대인 청소년, 청년들은 가장 밀접하고 가까이 있는 대상,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대상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20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자기 자신,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관계에서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즉, 혼자서도 관계의 어려움을 자가 생산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두 번째 고민인데요. 과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관계의 어려움을 만드는 거죠. 관계 고민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장들을 꼭 발견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그때 17살 때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난 이후로는요, 또는 제가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 결국 뛰쳐나와서 자퇴를 한 이후로는요, 또는 그때 그렇게 그 친구들 무리해서 넌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내팽개쳐진 이후로는요,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나는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더라도 예전 가장 상처받았던 그 시점으로부터 아주 공고해진 나는 미움받는 존재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충격받았던 그 시점에 머물러 있다는 건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마음속에 그렇게 단단하게 어떤 맺혀있는 트라우마의 시점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이 오래되면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례는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나이대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토로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별로라고 생각할까?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을 스스로가 재단해서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또는 한심하게 또는 처량하게 본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즉, 타인의 시선이나 생각들을 내가 판단해서 미리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린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관계를 해치는 세 가지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남들이 내 단점만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날 뭐라고 생각할까 너무 두려워요 라는 건데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너무 뚱뚱해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타인이 집요하게 그것만 보고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근데 이런 고민들을 말하면 아주 많은 소위 멘토나 명사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너에게 관심이 없다. 근데 우리 그 말 듣고 바로 마음이 치유가 되나요? 아, 그렇군요. 사람들은 나에 관심이 없군요. 난 자유야.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순한 말 속에 있는 더 깊은 알고리즘까지는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지도 있지도 않습니다. 이 무슨 모호한 말이냐고요?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은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내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내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제가 하나 퀴즈를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한 10분여간 저랑 함께 하시면서 제 팔찌색 보셨나요? 제 팔찌색 무지개색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제 팔찌색을 신경 쓰면서 제 팔찌를 보면서 10분간 함께 하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다들 저를 만난 목적성은 이 강의를 듣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시는 건 제 얼굴, 제 목소리, 제 말투일 겁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땐 자기의 필요에 의한 상대방을 본다는 거죠. 그 외의 것들은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뚱뚱해서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야 라고 생각해도 만약 당신이 상대방과 비즈니스 관계로 만났다면 당신의 체형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업무 실력을 보고 당신을 비난하거나 칭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나의 못난 지점을 그렇게 사람들이 집요하게 파헤치진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그 사람이 나를 보고자 하는 목적성과 맞닥뜨릴 때는 그러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사람들은 나를 봅니다. 나를 보지 않진 않아요. 사람들은 다만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닌 자신들이 보고 싶은 목적대로 나를 봅니다.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자, 두 번째 착각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칭찬 알러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 알러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낯선 단어인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 들어봤지만 대충 눈치로 뭔 건지 알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습관이죠. 유럽이나 서구권에서는 별로 보기 힘든 행동 패턴입니다. 바로 칭찬받으면 Thank you 라고 하지 않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것. 칭찬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바로 칭찬 알러지라고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 그 나이로 안 보이세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아니에요. 우리 정말 자녀분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 이렇게 생겼죠. 다 보통으로 생겼죠. 사실은 좋으면서도 우리는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관계에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을 튕겨내면 칭찬한 사람은 어떨까요? 민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점점 주변인들이 나에게 칭찬을 할 횟수와 빈도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나라는 사람의 긍정적 특징을 들을 기회들을 내 스스로가 계속 차단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요, 네가 좋은 점, 네 자신이 싫은 점에 대해 써봐 라고 하면 두 개를 쓰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30대 이상의 성인들에게 당신이 당신이라서 좋은 점, 당신이 당신이라서 싫은 점을 써보세요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3배의 차이가 납니다. 싫은 점부터 훨씬 잘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꾸지람 듣게 하는 횟수들에는 무한히 허용을 하고 관대했으면서 우리의 칭찬을 듣게 하는 기회들은 우리 발로 계속 차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글쓰기를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이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잠깐 써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칭찬들을 한번 노트 위에 써보는 건데요. 중요한 점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칭찬도 괜찮고요, 아주 옛날 칭찬도 괜찮습니다. 즉, 나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게 예쁘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면 참 예쁘시네요 쓰셔도 좋고요. 7살 때 1993년 대전 엑스포 할 때 들으셨던 것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 간에 내 머릿속 기억 어딘가에 숨어져 있던 나에 대한 칭찬들을 노트에 한번 쭉 써내려가 보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칭찬을 좀 써보셨나요? 분명히 일시정지 안 하시고 안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괜찮아요. 내 칭찬을 쓰는 게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때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말씀드렸다면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을 해보고 싶을 때 또 싹이 터서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다음 글쓰기는 우리 함께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관계를 해치는 3가지 착각 중에 3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잘못된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요, 팩트와 오피니언이라는 두 글자 영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팩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사실, 팩트와 오피니언,
견해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김 팀장이 웬일인지 나한테 친절한데? 저 사람 저럴 사람 아닌데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앞에 부분은 사실이죠. 오늘 웬일로 김 팀장이 친절하다. 근데 뒷부분 저 자식 뭔가 꿍꿍이 있을 것 같은데? 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난 생각이지만 사실은 팩트가 아닌 오피니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머릿속 생각을 팩트와 오피니언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소위 팩트와 넘겨짚기를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해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제가 아주 간단한 3가지 사례를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저희 상담 사례를 좀 준비했어요. 이걸 함께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3가지 살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지독한 곱슬머리라서 사람들이 내 머리 보고 다 웃기다고 생각할 거야. 사실 부분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견해는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2번째 것도 읽어드릴게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까 나보다 훨씬 행복하겠지? 사실과 견해는 어떤 것인가요? 자, 3번째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이번 시험도 떨어졌으니까 나는 진짜 이제 미래가 없어. 사실과 견해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많은 분들과 이 작업을 해봤는데요. 되게 쉽다고 생각하셨나요? 함정 카드가 숨어 있습니다. 2번째 문장은요,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지독한 곱슬머리라서 사람들이 웃기다고 생각할 거야. 사람들이 웃기다고 생각할 거야가 이 사람의 견해고, 곱슬머리라서가 사실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더 디테일하게 가시면 지독한 곱슬머리의 지독한 부분도 이 사람의 견해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생각보다 한 줄에서 팩트보다 오피니언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3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나에겐 이제 미래가 없어. 좀 더 이지하죠? 이번 시험에서 떨어졌으니까 팩트,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오피니언. 네 생각이죠. 근데 2번째 어떠냐면요. 2번째는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의견이 갈리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친구도 많으니까는 사실이고요. 나보다 훨씬 행복할 거야는 견해예요 라고 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친구가 많은 것도 내 프레임에서 바라보는 상일 뿐이잖아요. 저 사람 롤스로이스 몰고 다녀도 그거 다 빚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친구 아무리 많아도 정작 생일에는 혼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모두 견해예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여러분들 짧은 문장 하나에서도 진짜 확신 가능한 사실보다는 견해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풀기 문장을 여러분들 함께 해보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 30대 여성의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예요. 참고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또 편집 가공을 한 사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친구의 상담 사례를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견해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릴 때 뚱뚱해서 학교 친구들 모두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죠.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살을 확 독하게 뺐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날 비웃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26살 때 당시 사귀던 내 남자친구가 쇼핑몰 모델을 하는 언니와 바람핀 현장을 목격하고 다시 외모 콤플렉스가 심각해졌어요. 왜냐면 누가 봐도 그 언니가 저보다 훨씬 미인이었거든요. 살을 더 빼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직장인이 되어버려서 직장 생활에 회식에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면서 나이가 어느새 30살이 넘었더라고요. 여자 나이 30살이면 이제 소개팅도 팔이 날린다고 주변에서 그런 말들만 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좋은 남자는 못 만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서워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5회기 이상 상담을 했던 친구였고요.
앞서 얘기했던 사실과 견해를 분리하는 작업이 이 친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작업을 좀 진행했던 친구였어요. 저희가 가장 먼저 이런 친구들에게 아니야, 너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너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난 뚱뚱하니까 사랑 못 받는 거야, 나는 살을 빼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나는 못났어 라고 아주 강한 자신만의 견해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외부에서 문 좀 열어봐, 너 아름다워,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문을 쉽사리 열기는 쉽지 않죠. 아주 오래된 철창을 스스로가 쳐온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그 문을 강제로 외부에서 여는 것보다는 그녀 스스로가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네가 지금 남긴 상담 사례의 글 일주일 동안만 하루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읽어볼래?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팩트인 것과 네 의견이 1%라도 들어간 것을 좀 분리해서 동그라미와 네모로 좀 나눠보지 않을래? 이 친구 어땠을까요? 일주일 뒤에 답변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우리가 해준 조언이 이 친구에겐 필요하지 않았나 보다, 미안하구나. 그런데요, 한 달이 넘어서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저예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때려치다 그래도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해봤어요. 왜냐면 왜 억지로 했냐면 이 친구는 몇 번을 읽어봐도 다 팩트라는 거예요. 그 언니가 더 예뻐, 내가 뚱뚱해서 그 오빠가 바람난 거야, 내 남자친구가 바람난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로 반장 부반장 걔네들이 나를 비웃으면서 매점에서 내가 빵 먹을 때 저렇게 뚱뚱한데 또 처먹어? 라는 식으로 쳐다봤었어. 그거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라고 라고 저항감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스스로 아주 긴 시간 동안 5번을 울면서 다시 자신의 글을 살펴봤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보신 사실들은 무엇인가요? 사실들을 함께 좀 살펴볼까요? 그녀가 뽑은 사실들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뚱뚱했다. 그리고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 졸업하고 살을 뺐다. 그리고 26살 때 남자친구와 바람이 났다. 그리고 직장생활과 회식과 스트레스 폭식을 하다가 30살이 넘었다. 까지가 그녀가 뽑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견해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견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던 견해들. 사람들 모두가 날 비웃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살을 빼고 나니까 사람들이 날 안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았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언니가 나보다 아름답다. 다시 살을 빼야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여자 나이 30살이면 소개팅도 팔이 날린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를 그녀가 견해라고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걸 뽑으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는 아직도 나는 앞으로 사랑 못 받을 거야 라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견해야 라면서 네모를 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치면서도 자기 기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 그녀에게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러면 사실만 가지고 너 다시 한번 문장을 써볼래? 그리고는 그녀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나는 어릴 때 뚱뚱해서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살을 확 뺐어요. 26살 때 내 남자친구가 쇼핑몰 모델 언니랑 바람 핀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다시 콤플렉스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30살이 넘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 길었던, 마치 라디오 사연 같았던 문장이 뉴스 보도보다도 더 짧아졌죠. 그러니까 그녀 스스로 놀란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남겼던 그 긴 상담글이 이렇게 단지 5줄짜리 글로 줄어들 수가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 이 5줄짜리 사실에다가 수많은 부정적 견해를 붙여서 그렇게 긴 문장을 만들었다면 억지로이긴 하지만 긍정적 견해들을 막 붙여서 전혀 다른 결말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니? 물론 네 마음에서 이걸 쓰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마치 나는 긍정밖에 모르는 사람인 양 스스로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도 좋으니까 최대한 긍정적 견해들을 덧붙여보면 어때? 아마 어려울 테지만 네가
마음에 내키는 언제든 해도 좋아 라고 얘기를 했죠. 3개월 정도 연락 없었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그녀가 이런 메일을 보내왔죠. 그 사실에다가 아주 긍정적 견해를 붙인 그녀 나름의 새로운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요, 어릴 때 뚱뚱해서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점에 살을 확 빼면서 내 스스로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6살 때 내 남자친구가 쇼핑몰 모델 언니랑 바람핀 현장을 목격하고 다시 외모 콤플렉스가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나는 예전에 한번 내 콤플렉스를 뛰어넘은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는 30살이 넘었는데요. 예전보다는 나쁜 남자를 구분하는 눈도 생겼을 거라고 믿고 싶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른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엔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라고 그녀의 견해를 새로이 붙여줬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이걸 써내면서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녀 스스로도 이런 말 한마디를 남겼죠. 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상담소에 썼던 글이 모두 팩트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팩트는 짧았다는 것. 그리고 그 팩트에 긍정적 견해를 붙여서 물론 100%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것 말고는 엔딩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에 다른 엔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1%의 가능성을 직면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TMI 부가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 지난 5월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게 자신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로 우리는 관계를 해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너무 암울하게 아주 빨리 재단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시간이 약이라고 벗어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일시정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나서 나도 그녀의 외모 콤플렉스처럼 나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아무 노트에나 지금 떠오르는 대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써보신 다음에 내일 이 영상을 다시 켜서도 좋습니다. 사실과 견해를 한번 분리해서 동그라미와 네모로 갈라보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에서 시작해서 내 마음까지 천천히 함께 걸어와 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유독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강제로 좀 많아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만나거나 맞닿지 못하는 지금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나 자신인 거죠. 나의 생각과 나 자신이 계속 무의식 중에 소통하는 침묵하지만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 모든 삶의 정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혼자 된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생각이 계속 떠오르도록 방치해 두는 것은 의외로 깊은 사유와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고 있는 자기 방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지금을 혼자 깊은 심연에 빠지는 시간 대신에 주변에 느껴지는 것들에 좀 더 충실해지는, 내면이 아니라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시간으로 스스로 마음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사실, 그냥 들리는 소리, 그냥 보이는 행동, 그냥 느껴지는 감정에 충실하되 그 뒤에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는 것, 그런 연습을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는 자기 수양의 시간으로 우리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 이런 훈련들은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생각의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생각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효율적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주인을 다시 되찾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견해가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쳐내는 연습들을 하고 나서 본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못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여러분의 생각보다 그다지 초라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장재열이었습니다.